옛날 옛적 그리스의 작은 마을에 스토아 철학을 열렬히 믿고 실천하던 한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현자로 통했지만 그의 고민 상담은 항상 진지하면서도 유쾌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상담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광장에서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커다란 고양이 한 마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고양이는 철학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이미 마을 전체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대장장이인 스피로가 디오게네스를 찾아왔습니다. 스피로는 걱정과 분노가 가득 찬 얼굴로 광장에 들어섰습니다. 요즘 그의 대장간에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잘 준비해놓은 철들이 밤사이 사라지거나 아침에 도착해보면 도구들이 엉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자 스피로는 자신이 능력과 운명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오게네스, 나는 너무 힘들어. 매일 밤 뭔가 잘못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그 말을 듣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스피로, 정말로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이 맞을까? 너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았구나. 스피로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대장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 능력 밖에 있다는 건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건가? 디오게네스는 슬며시 웃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 하지만 스피로, 너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내면을 다스리며 얻을 수 있는 평온함이 있지 않을까? 깨달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단다. 그리고 철학처리에게도 조언을 받는 게 어떨까? 스피로는 고양이 철학처리를 보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철학처리는 마치 자신만만한 듯 스피로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슬며시 일어나 철학처리를 향해 작은 숫돌을 던졌습니다. 처리의 반응은 재빨랐습니다. 마치 고양이의 민첩함을 본보기로 보여주듯 숫돌을 피했습니다. 로봇처럼 자동적으로 반응한 철학처리를 보며 스피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디오게네스, 알겠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내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대장간의 상황을 진정시키는데 집중하기보다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찾을 거야. 디오게네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바로 그거야. 스피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광장에서 철이와 함께 언제든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 스피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디오게네스와 철학처리의 개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스피로는 그날 이후로 대장간의 일들에 대해 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에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은 이제 그를 흔들지 못했고 그는 자신의 일과 내면의 평화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디오게네스의 가르침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며 광장에서 철학처리와 교감을 나누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로써 마을에는 더욱더 평온한 기운이 넘쳤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대도시 속 에피쿠로스라 불리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고 그는 서울의 번화가 한가운데 자리 잡은 작은 카페의 주인이었습니다. 민수는 항상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며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곱씹곤 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한 잔의 커피가 단순한 쾌락이 아닌 삶의 균형과 평화를 찾는 데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야기는 민수의 카페에 거주하듯 매일같이 오는 한 손님, 지연과 함께 시작됩니다. 지연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바쁜 직장인으로 쉬지 않고 울리는 전화와 눈앞에 쌓여가는 서류, 더미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민수의 카페에 들어와 진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그날따라 그녀는 유난히 지쳐 보였습니다. 민수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연씨, 오늘 참 피곤해 보이네요. 커피는 쓴맛이지만 그 쓴맛 뒤에 오는 고요함을 즐길 수 있죠. 마치 우리의 삶처럼요. 지연은 그 말에 약간 어리둥절했지만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민수의 말을 떠올리며 아메리카노의 쓴맛 뒤에 은은한 향과 깊은 풍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쾌락에 대한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더 듣고 싶다고 했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펼쳐나갔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쾌락이란 단순히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라 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고통을 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한다면 그 속에서도 평화와 쾌락을 찾을 수 있죠. 민수의 말은 지연이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점차 회사에서의 스트레스와 압박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가르쳐준 검소하고 자제하는 삶, 즉 매일의 작은 순간 속에서 만족과 평화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회사 프로젝트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카페를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전처럼 커피 한 잔에 곧장 노트북을 펼치는 대신 민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가르쳐준 덕분에 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어요. 이제는 큰 성취보다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에서 행복을 찾으려 해요. 오늘의 커피 맛도 특별히 느껴지네요. 민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 한 잔을 더 내려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이자 제가 이 카페에서 추구하는 것이요. 작은 순간의 쾌락을 통해 평화를 찾는 것. 결국 민수의 카페는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전달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커피와 함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작은 쾌락 속에서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찾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객들은 하나같이 카페를 나가며 미소를 지었죠. 그것이 민수가 원하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는 아주 작은 그러나 매우 중요한 행복을 축적해 나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바로 그날은 따스한 햇살이 공원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던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지난주에 스피노자의 철학 세미나에 참석했던 민수는 범실론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친구들에게 전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 이론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했죠. 서울의 한적한 공원에서 친구들과 자리를 잡았던 민수는 가벼운 인사를 나눈 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스피노자의 범실론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민수는 친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잠시 말을 멈추고 조금 기대감에 찬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논한 철학인가? 명희가 조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일반적인 신의 개념과는 좀 달라. 스피노자는 하나님과 자연이동이라고 주장했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지. 민수는 손을 들어 공원이 나무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의 일부란 말이야. 철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이라고? 맞아, 민수는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스피노자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인 셈이지. 우리가 숨쉬는 공기, 내리쬐는 햇빛,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신의 일부야. 명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연을 더 잘 이해하면 우리 자신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인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야. 스피노자는 우리가 자연의 일부인 동시에 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을 이해함으로써 삶을 더 깊이 살 수 있다고 봤어. 그게 인간 존재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거지. 그 순간 철수는 뭔가 깨달은 듯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자연과 더 조화를 이루면서 살면 결국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네. 민수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맞아,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 즉 범실론적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것이 결국엔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 거라는 스피노자의 생각이지. 친구들은 조금씩 이 새로운 철학적 관점의 매력을 느끼며 자연 속에서의 산책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자연을 함께 탐험하며 일상 속의 작은 것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점차 자신이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어나갔고, 민수가 전하고자 했던 스피노자의 메시지는 그들의 삶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존 로크의 백지설 혹은 타블라 라사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아주 특별한 규칙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태어난 아기에게 아무런 선입견이나 지식 없이 완전히 중립적인 환경을 제공해주는 곳이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백지의 숲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숲은 마을 사람들이 경험의 중요성을 배우고 깨닫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마을의 모든 아기들은 태어난 직후 이 숲으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아기들은 숲에 있는 하얀 나무 아래에서 첫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삶의 첫 색깔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한 젊은이 제임스입니다. 제임스는 과학을 좋아하고 모든 사물의 이치를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제임스는 그토록 바라던 나이가 되었을 때 백지의 숲으로 들어가 첫 경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숲은 처음 들어간 사람에게 색다른 감각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제임스가 숲에 들어갔을 때 그는 하얗게 빛나는 나무들을 보았고,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으나 고요한 음악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임스는 나무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댔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어릴 적 들었던 부모님의 자장가가 다시 귓가에 울렸고 그것은 그에게 사랑과 안전에 대한 첫 느낌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거리의 상인들이 이야기하던 따뜻한 수프 냄새가 떠올랐고 이는 그에게 사람들이 서로에게 주는 보살핌의 의미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 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숲 안에서의 제임스의 하루는 끝이 없을 듯 이어졌습니다. 체험하는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 깃들어 그의 백지 상태의 마음에 삶의 다채로운 색깔을 입혀갔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은 제임스를 예리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험들이 제임스에게 그 자신만이 독특한 시각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내면이 경험이라는 붓으로 그려졌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커서 마을의 현자가 되었고 직접 경험한 백지의 숲의 중요성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백지 상태로 태어났지만 어떤 경험을 통해 자신을 채워나갈지를 선택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결국 제임스의 이야기와 백지의 숲은 존 루크의 이론을 몸소 체험한 사례로 전해지며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을 통해 얻는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경험을 통해 자신을 채우고 성장시키는 것이란 우리 모두가 가진 위대한 행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